고요한 병실 안. 저는 잠들어 있는 엄마의 곁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대장암 사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는 뱉어내는 숨소리도 희미할 정도로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언제라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나날이 야위어가는 엄마를 보며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지난 몇 달간 저는 시종일관 엄마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한부 결과를 받으신 후로 저는 만사일을 제쳐두고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진통에 고통을 호소하는 엄마를 지켜보고 간병을 하느라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이 되어 눈이라도 붙이라며 저를 다그치셨지만 저는 한시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눈을 감은 사이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단 1분 1초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죠. 깊어가는 새벽,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듯한 그 시간. 저는 엄마의 병세를 살피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는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남들은 잠들어 있을 늦은 시간에 대체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 싶었어요. 겨우 잠드신 엄마가 깰까봐 당황스러움에 저는 휴대폰 화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복도로 뛰어나가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그 한마디에 저는 전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짜증스러운 목소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광기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늦은 새벽, 조용한 복도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에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너 어디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요. 엄마 병원이죠. 그런데 어머님, 지금 몇 시인지는 알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셔서 이러세요. 게다가 소리는 왜 지르시고요. 저희 엄마 진통제 맞고 겨우 잠들어 계셨는데 하마터면 깨울 뻔했어요. 지금 그딴 게 중요하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니네 엄마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한 줄 알아? 너 당장 여기로 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오라고. 네 서방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중내산에 한다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차가 전복됐대. 대형 사고가 났단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병원에 실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당장 일로 튀어오라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남편의 사고 소식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저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건 매한가지였죠. 다만 제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황당함과 분노 때문이었지만요. 제가 지금 자리를 어떻게 비우나요? 저희 엄마도 지금 상태 안 좋으세요. 그런 엄마 두고 제가 자리 비울 수 없다고요. 그게 문제야 지금? 네 남편이 죽어간다니까? 너 당장 와서 우리 아들 챙겨. 우리 아들 병간호해. 빨리. 시어머니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시한부 선고로 누워있는 우리 엄마 사정을 알면서도 저더러 자기 아들 간병을 하라고 난리를 친다니 참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런 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헛숨을 들이켜더니 이내 핏대 세운 목소리로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네 남편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데 너 당장 튀어오지 못해? 빨리 와서 네 서방 살려내라고. 저희 엄마도 다 죽어가세요. 제가 자리 비웠다가 언제 잘못되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무렴
남편이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멀쩡할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런 담담한 저의 반응이 더 약이 올랐을 겁니다. 평소였다면 저도 그런 시어머니 부탁을 마냥 무시하지 못했을 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릴 나약한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안 오겠다고? 우리 아들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니? 제가 지금 엄마 옆을 떠날 상황이 아니니까 남편은 어머님이 챙기세요. 너 지금 네 엄마 걱정하느라 내 아들을 안 챙기겠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니? 그럼요. 제가 당연히 엄마를 챙겨야죠.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네 엄마 죽는 게 네 서방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해? 너 우리 집안 며느리야. 근데 네가 남편을 나 몰라라 한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네 서방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데 어떻게 네 남편보다 네 친정엄마가 더 소중하다는 거니? 응? 내 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 잘못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이제 와서 며느리라니. 저는 그렇게 우스운 말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남편이 밤길에 교통사고 당한 것까지 제 탓인 건지. 역시 시모는 끝까지 제 탓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다쳤다고 내 탓이라는 시모와 허튼 짓거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남편. 저는 그런 사람들을 걱정해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어쩌다 제 결혼 생활이 이 정도로 망가졌는지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엄마의 시한부 선고 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엄마의 대장암 사기 시한부 선고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엄마는 매년 건강검진도 잊지 않으셨고 늘 활기 넘치셨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등산을 취미로 즐길 정도로 정정하고 건강하셨는데, 그런데 그랬던 엄마가 단숨에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다니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던 그날, 남편은 제 옆에 있었지만 별말 없이 저를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역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은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 여보, 우리 엄마 어떻게 해? 나 엄마 없으면 못 사는데 나 우리 엄마 이대로 못 보내. 장모님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사기라잖아. 의사도 몇 달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요즘 암 환자가 한둘인가 뭐. 우리나라 의료기술도 좋으니까 치료될 거야. 자기 엄마 일이었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무심한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그마저도 그 후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저희 엄마의 병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저와 엄마의 불행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 무관심으로 일관할 뿐이었죠. 엄마의 시한부 선고에 충격을 받은 저는 곧장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엄마의 곁을 단 한순간도 비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낮으로 엄마의 병원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점점 가늘어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통에 신음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함께 울어야 했죠.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독한 항암 치료에 엄마는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은 무엇이든 직접 만들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기력이 없으신 엄마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실 수 있도록 애원하듯 떠먹여드렸고 약이 독해 힘들어하시는 엄마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도록 열을 식혀드렸죠. 엄마가 잠시라도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늘 노력했고 매일 밤 잠든 엄마 곁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엄마의 곁을 지키는 동안 무심한 남편은 불평만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휴직계를 냈을 때부터 불만스러워했죠. 자신과 상의도 없이 휴직을 했느냐며 자신을 외벌이로 만들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엄마의 간병인을 구해준다거나 치료비를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으면서요. 그렇게 제가 일을 쉬면서 엄마의 간병을 자처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제가 병원에 상주하느라 한 번씩 집을 들리면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며 얘기했습니다. 당신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병원에만 있을 건데 이제 집안 꼴은 신경도 안 쓴다 이거야?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집안 꼬라지는 또 어떻고? 돈을 안 벌어올 거면 집안일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 들으면 내가 노는 줄 알겠다? 여보, 나 엄마 간병하는 거야. 당신 혼자 외벌이 시키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고 시한부 우리 엄마 간병한다고 챙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뭐? 그걸로 유세 떠냐? 엄마 아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대? 그렇다고 자기 할 일을 다 내팽개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 거면 내가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을 하냐? 하여간에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못하지. 무심한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배고픔과 불편함뿐이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 저는 이기적인 남편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드린다고 맨날 와서 요리하면서 어떻게 나 먹을 건 안 챙기냐? 여보, 우리 엄마가 지금 얼마나 위독하신지 당신도 알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두고 여기 와서 당신 밥을 따로 차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제대로 끼니 챙긴 적도 없어. 그래도 당신은 나가서 밥 사 먹을 여력은 있잖아. 당신은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럴 때 이해 못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건데? 뭐, 네가 하는 일 다 맞다고 해야 하냐? 당신도 나처럼 우리 엄마 생각 좀 해봐. 엄마가 지금 살이 뼈만 남았어. 그런 엄마 좀 챙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야말로 가정을 좀 생각해. 내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당신 엄마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당신도 일해야지. 언제까지 병원에만 있을 거야? 나 혼자 돈 벌어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큰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와 제 생활비로 이미 저희 통장은 슬슬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병원비를 내주거나 하다못해 병문안조차 제대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엄마 간병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저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일 텐데 말이죠. 제가 엄마 병간호로 지쳐있는 동안 남편은 매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기 일쑤였어요. 제가 집에 잘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만 종종 집에 들러 확인한 집에서 남편의 일탈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남편의 옷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자주 풍겨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의심이 들었지만 그때의 저는 남편과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던 것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 건지 남편은 늘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불평이 쌓이자 우리의 대화는 점점 갈등으로 점철되었고 더욱더 깊은 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남편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내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건가 싶었지만 남편의 변해가는 모습에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던 날, 먼저 퇴근했는지 집에서 씻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연신 울리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한참이나 울리는 알람음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미심쩍었던 남편의 행동도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불안감에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된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웬 여자가 제 남편에게 여보 자기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달달함에 꿀이 떨어지는 메시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의 대화로 보이는 내용들에 저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뒤통수를 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당신 언제 왔어? 왔으면 왔다고 말이나 하지. 잠시 뒤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뭔가 찔리고 캥기는 게 있는 모습. 남편은 역시 제게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래? 죄라도 지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하도 집에 없으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그래, 이번에도 또 내 탓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됐고, 볼일 볼 거 있으면 빨리 하고 나가. 나 쉬고 싶으니까. 이제는 저와 한 집에 있는 것조차 싫은지 남편은 귀찮은 듯 저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느라 긴 시간이 없었던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다가 봉창 두드려? 힘들게 일하다가 와서 좀 쉬라니까. 왜 또 시비야? 그래, 당연히 인정 안 하겠지. 근데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남편은 당연하게도 발뺌을 했어요. 역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찍어주었던 메시지들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뒤져? 남편은 되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뒤졌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외도 증거를 들키고도 화를 내는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이게 뭐야? 당장 말해. 그래, 바람 피웠다. 내가 바람 피웠어. 뭐? 지금 그걸 잘했다고 하는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이게 다 네 탓 아니야. 내가 왜 바람을 피웠을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네가 니네 엄마만 챙기느라 나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네가 요즘 내 밥을 차려주기를 했어? 안아주기를 했어? 마누라 없는 빈집에서 나 혼자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러게 내 말 쌩 까고 병원에 살 때는 이 정도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내 탓이라고?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어떻게 당신 외도를 내 탓으로 해? 남자가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결국 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시모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시모는 저를 불러앉히고 훈계하기 시작했어요. 바람난 건 남편인데 마치 제가 바람을 피운 죄인이라도 된 양 제 얼굴에 삿대질까지 해가며 저를 몹쓸 사람으로 몰아붙이더군요.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바람핀 게 다 제 탓이라며 남편과 똑같은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네 남편 밥은 제때 차려줬니? 남편은 하늘이고 가장인데 네가 내 아들을 제대로 대접이나 해줬냐는 말이야. 제가 엄마 간병 때문에 바쁜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게, 네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네 엄마 병간호만 하니 우리 아들이 외로워서 그런 것 아니겠니? 남자가 밖에서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게 해줘야지. 그리고 네가 이렇게 가정을 소홀히 하니 남편이 밖에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잘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이 와중에 남편 편을 드세요? 그럼 내가 내 아들 편 들지. 누구 편을 드니? 그리고 너 자꾸 그렇게 겉돌면 내가 새며느리 볼지도 모른다. 걔가 너보다 5살은 더 어리다던데. 애도 못 낳은 너보다야 그쪽이 낫지 않겠니? 너처럼 가정 소홀히 하는 며느리 대신 얼른 젊고 애 잘 낳는 새며느리 들여서 손자라도 봐야 할 텐데.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외로워서 그렇잖아. 이제라도 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애라도 낳을 것이 아니면 알아서 처신해라. 뭐라고요? 어머니, 이제는 새며느리 드릴 생각까지 하세요? 이가 모자라서 내 아들이 한눈 판 걸 어쩌겠니? 그러게 잘 좀 했어야지. 애초에 남자는 여자 하긴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 아들 붙잡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잘해. 얼른 가서 네 서방 밥상이나 차려. 시모는 끝까지 바람난 아들을 두둔하며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기막히게도 시모는 제가 바람난 남편의 밥상까지 차려야 한다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이 저의 소홀함 때문이라며 바람난 남편에게 빠짐없이 밥상을 차려주라 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 건지 그들의 파렴치한 태도에 나는 천불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참아서 그런 건지 이제는 더 이상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던 저는 끝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힘든 아내 두고 바람난 남편과 자기 아들 편만 드는 천박한 시모를 생각하면 이혼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장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엄마의 상태가 악화되어 간병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언제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엄마가 더 중요했던 저는 결국 이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여전히 엄마만 챙기자 시모는 저를 두고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죠. 네가 기어이 우리 아들을 내팽겨치겠다 이거구나. 내 아들이 밥 차려주는 마누라가 없어서 아침을 빵 쪼가리로 때우는 게 말이나 되냐? 내가 너 우리 아들 밥 차려주라고 했니 안 했니?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제가 그 사람 밥까지 챙겨야 하나요? 어머니도 그놈의 밥 타령 그만 좀 하세요. 세상에 바람난 남편한테 밥상 차려다 바치는 멍청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 돌았나? 아주 막 나가자 이거야?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그래서 뭐? 진짜 이혼이라도 하려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서 어쩔 건데? 네가 이혼하면 뭐 먹고 살려고? 네가 내 아들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못 살아요? 결혼 전에도 잘 살았어요. 이혼해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혹시라도 너 내 아들 돈에 한 푼이라도 손대기만 해라. 지금도 내 아들 돈 가지고 네 엄마 살릴 생각하지 마. 너 나중에 네 엄마 죽고 나면 그 보험금 꼭 내놔라. 알겠어? 시모의 도를 넘는 막말에 저는 폭발 직전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보험금까지 욕심내는 시모를 보며 정말 없던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인간들 어디까지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는지.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결국 알게 되었죠. 제가 외도를 알게 되었으니 상황이 끝난 거라 생각한 건지 남편이 자기 SNS에 그 여자와 함께 놀러간 사진을 버젓이 올렸더라고요. 덕분에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가 남편의 회사 직원이었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출장에 여행에 제가 엄마 병실을 지키는 사이 남편은 그 여자와 희희낙낙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제 존재를 부정하며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정까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커졌죠. 그러는 사이 친정엄마는 더 위독해지셨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만 생각하며 버티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모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너 어디니? 여기로 빨리 와라. 네 서방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중내산에 한다고. 당장 병원으로 튀어와서 병 간호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날 늦은 밤, 상간녀와 여행을 갔다는 남편의 소식을 저도 그들의 SNS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한부 엄마 곁을 지키는 동안 남편은 상간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당당하게도 자신들의 관계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걸 보며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와 미래 여행을 떠났던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라도 난 건지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며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날더러 어쩌라는 건지 하품만 나올 지경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거길 왜 가요? 왜냐니? 네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맨다니까? 얼른 뛰어오지 못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이거사. 당장 와서 자기 아들 간병을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언제는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새 며느리 드리겠다며 사람을 비웃더니 이제 와서 왜 저더러 아들 간병을 하라고 그럴까요? 남편이 죽어가든 말든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두고 자리를 비울 생각도 없었죠. 저한테는 엄마가 더 중요했고 이혼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연민도 없었으니까요. 저 못 가요, 어머니. 그러니까 간병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어차피 이혼할 예정인 며느리한테 간병시키는 것도 못할 짓 아닌가요? 뭐? 그래도 지금은 네가 내 며느리잖아. 그럼 네가 우리 아들 아내로서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혼할 마당에 도리는 무슨 도리예요. 게다가 애초에 먼저 도리를 저버린 건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상간녀랑 여행 갔다가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여행 갔다가 사고 난 남편을 제가 왜 챙겨야 하나요? 제가 호구인 줄 아세요? 뭐? 지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네가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너 당장 안 와? 내가 지금 너 잡으러 병원으로 간다. 당장 끌고 나올 줄 알아. 죽어가는 네 엄마 옆에 앉아서 네 서방 죽어가는 꼴 볼 거야? 어차피 어머니는 저 말고 새 며느리 볼 궁리하고 계셨잖아요. 그럼 그쪽에 부탁하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간병도 며느리 도리도 그 새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겠네요. 너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아무튼 저는 엄마 챙겨야 하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 진짜 가만 안 둬? 가만히 안 두면 뭘 어쩌려고 그러는지 시모에게 화가 난 저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관심 없으니까 네 아들 간병은 네가 해! 저는 시모의 반응을 무시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를 전부 무시했죠. 어차피 곧 끝날 인연. 저는 더 이상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시모의 기하 많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죠.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엄마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든 살든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나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제 손으로 복수를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벌을 받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 병원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시모가 기어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온 시모는 이미 분노와 함께
무언가에 홀린 듯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너 당장 안 따라와? 네 서방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지 엄마만 챙기고 있어? 당장 내 아들한테 가. 가서 내 아들 챙기라고. 시모는 마치 제가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향해 고함치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늦은 새벽에 이게 무슨 소란인지 어이가 없었어요. 다행히 간호사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호사들까지 밀쳐내며 소리질렀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남편을 제가 치였나요?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내 아들이 다 죽어간다고. 근데 네가 이러고 있을 때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 시모는 남편의 사고마저 제 탓이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탓이라는 건지 저는 현실을 보여주기로 했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남편의 SNS에서 캡처했던 사진들을 시모의 얼굴에 들이밀었죠. 그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가 다정하게 웃으며 출장지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기 직전 상간녀와 둘이 다정해 찍은 여행 사진까지 모두 말이죠. 남편 사고가 제 탓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제 탓이죠? 보세요. 여기 아드님 옆에 같이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드님은요, 제가 아니라 이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아마 사고도 이 여자랑 여행 다녀오던 중에 났던 사고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네 탓이라니까? 다 네 탓이야. 뭐가 제 탓이에요? 모든 건 바람 피운 아드님 탓이죠. 우리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 아들은 저 여자랑 신나게 놀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어머니 아들 회사 직원이던데요. 둘이 같은 회사에서 맨날 붙어 다니며 여행까지 다녔고 그 사고도 같이 여행 갔다가 오는 중에 난 것 같은데 그럼 아드님 간호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여자 아닌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새 며느리가 될 사람이죠. 근데 왜 저한테 오셔서 이러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나 가세요. 제가 맞는 말을 하니 할 말이 없는지 고함치던 시모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상황 파악은 되는지 순간 시모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사실 시모도 속으로는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탓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감히 어디서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해?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 결국 다 네 탓이라니까? 감히 내 아들 인생을 이렇게 파탄내?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겠니? 제 앞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쳐요? 어머니 아들이 제 인생을 망치면 망쳤지 제가 그 인간 인생 망친 적은 없거든요. 당신 아들이 다친 건 다 자기 업보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깽판 칠 생각하지 말고 아들 살리고 싶으면 직접 간병해. 아니면 바람난 그 여자 데려다가 간병시키던지. 너 정말 끝까지 나한테 야 너 하지 마. 이혼하고 나면 당신이랑 나도 남남인데 내가 남한테 반말 들어야 하나? 아무튼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병원 찾아와서 깽판 치면 나도 참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아들 병원 찾아가서 깽판을 놓던 당신을 고소하던 나도 이제 제대로 보여줄 거라고. 시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귀에 완전히 눌려서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통쾌함과 함께 씁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쉬웠던 걸 왜 그동안 하지 못했나 싶었죠. 그리고 시모는 뒷목을 잡으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서야 조용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다행히 큰 이상 없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눈은 여전히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저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못했어요. 더는 참지 않겠다는 제 말에 시모도 현실 파악을 좀 했겠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위중하여 보호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니 보호자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남편의 중환자실 입원과 병간호는 온전히 시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가 혼자 간병하기 버거운지 저한테 사과를 하며 마음을 돌리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전화 안 오게 좀 해주세요. 말씀드렸죠? 저 이혼할 거고 이제 그 사람 제 책임 아니라고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그런 사과 듣자고 한 말 아니니까 사과하지 마시고 일 처리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애미야,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 혼자서 아들을 챙기기가 너무 버거워서 그래. 내가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아들 간병하느라 정말 죽을 맛이야. 게다가 중환자실 병원비도 무지막지하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구나. 원래 간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간병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너라도 나를 도와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니 제발 같이 이겨내보자. 응?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족이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랑 엄마를 짐덩어리처럼 여기면서 무시했으면서. 자기가 아쉬운 사정이 되어서야 사과가 나오는지 시모는 제게 진심도 없는 사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도 없는 시모의 사과와 그런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난 상황에 빌고 사정해봐야 제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을 테니까요. 내가 몰랐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이제는 다 이해하마. 응? 너무 늦으셨네요, 어머니. 그런 사과를 하시려면 당신 아들이 바람난 걸 알았을 때 하시던가요. 여태 뻔뻔하고 당당하게 굴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과예요? 아들이 그 꼴이 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사과가 나오나 보죠? 그런 사과는 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한테 며느리는 너뿐인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 마음 이해해주지 못한 거 다 사과하마. 제발 다시 돌아와 주렴.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꿈 깨세요. 아들 간병할 며느리가 필요한 거면 그 여자 들이라니까요. 왜요? 그 여자가 다친 애인 간병은 하기 싫다나요? 아이고, 정말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남의 고통은 모르는 척하고 나를 비웃더니 이제 와서 그딴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요. 이것 봐요. 결국 사람은 마음씨를 곱게 써야지. 자기 업을 다 돌려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디 한번 고통을 겪어보세요. 제가 우리 엄마 간병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당신들을 대했을지 똑같이 느껴보시라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남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동승했던 남편의 내연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벌써 퇴원을 했다는데 그 여자도 자기 애인 간병을 할 생각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병원에 있었을 때 시모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미 한바탕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새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소문을 내고 상간녀한테 자기 아들 간병하라고 병원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그 여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다른 환자 보호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는 그 길로 아예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새며느리 들이는 것도 실패한 시모는 매일 중환자실에 들어박혀 아들을 돌봐야 했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저를 병원으로 끌고 오려 했지만 제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거부하자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시모 앞으로는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중환자실 입원비와 치료비가 청구되어야 했죠.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며 아들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우다가 사경을 헤매는 바람에 아들의 병원비로 노후 자금까지 모조리 날려야 하는 시모의 처지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중환자실을 지키며 지쳐가는 시모의 모습은 제가 과거 엄마를 간병하던 모습과 흡사했지만 저는 그런 시모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먼저 제게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으니 이제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 곁을 지키며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남편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도 하려면 남편이 깨어나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국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분께서 오늘 새벽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고 그저 그렇게 끝났다는 해방감만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죽어서야 끝난 지긋지긋한 악연. 저는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 역시 결국 시모 홀로 치러야 했죠. 당연하게도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도 못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어떤 연도 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시모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천문학적인 입원비와 치료비, 시모는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자 시모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인지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아가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이 남았던가요? 그 사람도 죽었고 저도 더 이상 복수할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용서를 바라세요?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지금 아들 치료비에 쓰느라 빚만 남았어. 집까지 담보 잡혀서 오갈 곳도 없어질 것 같은데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뭐요? 저더러 돈이라도 빌려달라고요? 제가 왜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니? 내 아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나까지 그렇게 죽으라는 거니?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나 혼자 이 모든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그걸 저한테 따지실 건 아니죠. 따지려면 죽은 아드님한테 따지세요. 어머니 아드님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거예요. 아내 두고 바람 피우다가 사고 나서 죽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드님을 부추겼고요. 그런데도 이제 와서 용서와 도움을 바라시다니 참 염치가 없네요. 어머니는 저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세요. 아셨어요? 아가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앞으로 용서 구하면서 평생 너한테 죄인이 되어 살게. 너 아니면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다오. 시모는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용서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그 길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남길 보험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직접 남긴 것은 없었지만 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생각이었죠. 이미 그동안의 남편의 외도 증거, 시모와의 통화 녹취록 등 모든 증거가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에 제가 권리를 찾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SNS에 버젓이 사진을 올리는 등 저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이 명백했거든요. 막상 소송이 진행되자 내연녀는 처음에 발뺌하려 했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길래 무슨 자신감에 바람을 피웠는지 결국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제게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 일로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람난 남편은 죽고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리고 시모 역시 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감싸고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모는 자신에게 걸맞는 노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오갈 곳 없이 결국 길바닥에 내몰린 시모의 말로는 정말 비참했죠. 어디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은 빚만 떠넘기고 죽어버렸으니 이제 기댈 곳도 없겠죠.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겁니다. 하지만 죽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에 시모는 결국 숨이 닿는 날까지 고통을 받다가 떠나야 하겠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고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임종 직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어요.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그 미소만으로 저는 엄마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위로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엄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더 이상 진통제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드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했죠. 그렇게 평안해 보이시는 엄마를 보며 저도 마음속 응어리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후 엄마의 장례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어요. 장례식 내내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쏟았던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온통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었기에 갑자기 엄마가 안 계신 세상이 너무나 공허하고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으셨을 것들을 알기에 저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왔던 시간들을 생각했죠. 이 모든 고통과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순간 저는 엄마를 간병하며 요양병원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들을 떠올렸어요. 안병동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들은 많이 지쳐 있었고 외로워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죠. 저 역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버티는 게 많이 버거웠거든요. 그런 고충을 알고 있었던 저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와 쉼터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소송에서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그리고 엄마의 보험금을 합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엄마의 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은 요양 카페를 열었죠. 북적이는 상업적인 카페가 아니라 암 환우 가족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든 겁니다.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와 몸에 좋은 차,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셨던 방식으로 만든 건강한 간식들을 소박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카페 곳곳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걸어두었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엄마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기에 크게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렸죠.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딸과 아들들, 배우자를 간병하는 아내와 남편들, 가족들을 걱정하는 모두가
이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얻으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운영하는 저 또한 그들과 교류하며 치유를 받게 되었죠. 남편도 주지 못했던 위로와 관심을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물과 웃음 속에서 저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엄마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나누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두에게 희망을 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